고기야, 난 네가 좋다. 또 너를 대단히 존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 해지기 전에 넌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거야.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리고 어디든 열심히 날아가서 사람이나 새나 고기처럼 되든 안 되든 모험을 한번 해보렴. 너만 좋거든 아예 여기서 같이 지내도 좋아, 새야. 미풍이 일기 시작했는데도 돛을 감아 올려서 널 육지까지 실어다 줄 수 없으니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내 친구야. 돌고래군, 큰 돌고래야. 그는 노를 노바지에 걸고 뱃머리 밑창에서 작은 낚싯줄을 하나 꺼냈다. 그 줄에는 철사로 된 낚싯거리와 보통 크기의 낚시가 달려 있었다. 노인은 거기에다 미끼로 정어리 한 마리를 달았다. 그것을 그물 쪽에 있는 고리쇠에 단단히 붙들어맨 뒤 뱃전 너머로 들이웠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낚싯줄에도 미끼를 달아서 뱃머리 구석진 곳에 감아 놓았다. 그는 다시 노를 저으며 아까 그 검은 새가 수면 위를 낮게 날면서 먹이 찾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날개를 비스듬히하고 수면 근처에서 날치를 잡으려고 야단스레 활개를 치고 있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노인은 수면이 불룩하게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날치대의 바로 아래쪽에서 돌고래가 물살을 헤치며 날치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돌고래는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날치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 잡으려고 했다. 때를 이룬 돌고래가 꽤 많아서 그 날치들이 살아날 가망이 거의 없다고 노인은 생각했다. 검은 새도 자신의 몸집에 비해 크고 빠른 날치를 잡을 가망은 거의 없었다. 노인은 날치들이 자꾸만 튀어오르고 그것을 잡으려는 새의 부질없는 동작을 지켜볼 따름이었다. 고래떼를 놓쳐버렸군. 노인은 생각했다. 놈들을 민첩하게 멀리 달리고 있어 쉽게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아마 혼자 뒤떨어진 놈을 잡아 올릴 수 있을지 몰라. 혹 그 놈을 놓친다 해도 그 근방에 큰 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내 큰 고기가 말이야. 그 녀석 어딘가엔 반드시 있을 거야. 저 멀리 육지 위로 구름이 산처럼 피어나고 해안은 검푸른 산들로 인해 긴 초록색 선으로 보였다. 바닷물은 검푸른 색이었는데 너무 짙어서 자줏빛에 가까웠다. 어두운 물속을 들여다보니 붉은 가루를 뿌려 놓은 듯한 플랑크톤이 보였고 이따금 햇빛이 물속에서 이상한 색으로 반사되는 것도 눈에 띄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은 곳까지 똑바로 들여워져 있는가 살펴보았다. 플랑크톤이 떠 있다는 것은 바로 가까이에 고기가 있다는 의미였다. 해가 더욱 높이 솟아오른 것이라든지 육지 위 구름의 형태로 보아 오늘 날씨는 틀림없이 좋을 것 같았다. 이제 새는 시야 밖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수면 위에는 햇볕에 발한 해초가 배전 가까이에는 자줏빛 고깔 해파리만 보일 뿐이었다. 해파리는 물살에 의해 앞뒤로 뒤집히며 기분 좋게 거품을 뿜고 있었는데 자줏빛 긴 실꼬리들을
1야드가량의 물속에서 질질 끌고 다녔다. 이건 아구아말라로군 갈본형 같으니라고. 노인이 가만히 노를 저으며 물속을 들여다보니 긴 실꼬리 사이로 작은 고기들이 헤엄쳐 다니기도 하고 물거품 아래 그늘에 숨어 있기도 했다. 작은 고기들은 이미 해파리의 독에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게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한 노인이라도 실수로 팔이나 손에 자줏빛 점액을 묻히게 되면 온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은 자국이나 종기가 생겼다. 아구아말라 독은 금세 온몸으로 퍼져서 마치 채찍으로 맞은 것처럼 부풀어 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그 무지갯빛 거품조차 아름다워 보였다. 그것은 바다에서 가장 기만적인 것이어서 큰 바다 거북들은 이것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와서 눈을 감고는 먹어버리는 것이었다. 노인은 거북들이 해파리를 먹어버리는 걸 좋아했을 뿐 아니라 폭풍이 지난 뒤 해변을 걸어 다닐 때 곳곳에 널려있는 해파리들이 단단한 구두창 아래서 펑펑 하고 터지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아했다. 그는 녹색 자라와 대모 거북이 품위가 있고 값이 더 나갔기 때문에 특히 더 좋아했다. 그러나 등껍질이 누렇고 교미하는 모습이 야릇한 데다 눈을 감고 고깔 해파리를 즐겨 먹는 크고 우둔한 왕 바다거북을 볼 때는 경멸감으로 깔보기도 했다. 노인은 여러 해 동안 거북잡이 배를 타기도 했었지만 거북에 대해서 신비한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에 대해서 단지 측은하다는 동정심을 갖고 있었다. 길이가 조각배만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큰 거북을 보아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 거북은 칼질을 해서 배를 갈라놓아도 몇 시간 동안이나 심장이 뛰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에 대해서 냉혹한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노인은 나도 이런 심장을 갖고 있으며 내 손발도 거북의 손발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곤 했었다. 노인은 기운을 내려고 거북의 희나를 먹은 적이 있다. 9월과 10월에 큰 고기를 잡을 힘을 기르려고 5월 내내 그 알을 먹었던 것이다. 노인은 또 어부들이 고기잡이 도구를 보관해두는 판잣집으로 가서 상어 간유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상어 간유는 큰 드럼통에 담겨 있었는데 원하는 어부들은 누구라도 마실 수 있도록 거기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다. 그러나 간유를 먹으면 이른 아침에도 가뿐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사소한 감기나 유행성 감기에 효과가 있었을 뿐 아니라 눈에도 좋았다. 그때 노인은 머리 위에서 다시금 새가 빙빙 도는 것을 보았다. 고기를 찾았구나. 노인이 소리내어 말했다. 방금 전처럼 수면으로 뛰어오르는 날치도 없었고 미끼 고기들도 흩어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곧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 올랐다가 물속으로 곤두박질 쳤다.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던 다랑어 한 마리가 물속으로 떨어지고 나자 연달아 다른 다랑어들이 뛰어오르더니 사방으로 날뛰었다.
다랑어들은 바닷물을 휘저으며 미끼를 따라 뛰어올랐다 떨어지곤 했다. 미끼 주위를 맴돌며 쫓고 있는 것이었다. 저것들이 저렇게 빨리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내가 따라갈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노인은 다랑어 떼가 흰 거품을 일으키며 쫓아다니고 겁에 질려 물 위로 밀려 올라온 잔미끼 고기들을 내려 덮치는 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낚시엔 새가 꽤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이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고리를 만들어 밟고 있던 고물종 낚싯줄이 팽팽해졌다. 노인은 재빨리 손에서 노를 놓고 줄을 단단히 잡아 끌어올렸다. 낚시에 걸린 작은 다랑어가 부르르 떨며 낚싯줄을 잡아당기는 것이 느껴졌다. 줄을 잡아당길수록 고기는 더 요동쳤다. 노인은 물속에서 푸드덕거리는 고기의 푸른 잔등을 보았고 고기를 뱃존으로 채워 올리기 직전에 등이 금빛으로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다랑어는 햇볕이 내리쬐는 고물 쪽에 놓여져 있었다. 단단한 총알처럼 생긴 다랑어는 크고 멍청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말쑥한 꼬리로 배의 널빤지를 두들겨대며 생명을 재촉하고 있었다. 노인은 고기를 생각해서 다랑어의 머리를 때려 즉사시킨 다음 아직도 떨고 있는 몸뚱이를 고물 구석진 곳으로 던졌다. 다랑어야, 좋은 미끼가 되겠어. 못해도 10파운드 나가겠는걸. 언제부터의 일인지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노인은 혼자 배에 탔을 때 소리내어 중얼거리는 버릇이 있었다. 옛날엔 혼자 있을 때 노래를 곧잘 불렀다. 고깃배나 거북잡이 배를 타고 밤에 당직을 할 때 혼자 키를 잡고 한밤중에 노래를 부르곤 했던 것이다. 그가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하게 된 건 소년이 떠난 후 혼자 있게 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았다. 노인과 소년은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도 꼭 필요한 때만 얘기를 하곤 했다. 그들은 밤이라든지 악천후로 인해 도리 없이 갇혀 있을 때만 얘기를 했다. 바다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들 생각했고 실제로 노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어부들에게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노인은 자신의 생각을 자꾸 소리내어 말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노인의 얘기를 귀찮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말이다. 내가 혼자서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걸 들으면 아마 미쳤다고 하겠지. 노인은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하지만 미치지 않았으니까 상관할 거 없어. 돈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를 가지고 다니니까 폐쇄도 원하면 얼마든지 말상대가 되어주고 야구 중계도 들려준다만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꼭 한 가지 일만 생각할 때였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고깃대 주위엔 반드시 큰 놈이 있을 거야. 난 지금 먹이를 쫓고 있는 다랑어들 중에서 낙오된 한 마리를 잡았을 뿐이야.
그런데 다른 놈들은 재빨리 달아나고 있어. 오늘 무리로 떠오른 놈은 어째 죄다 급하게 북동쪽으로 달리고 있는 거지. 지금 시간이 으레 그럴 땐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슨 날씨 변화라도 있다는 얘긴가? 이제 더 이상 육지의 푸른 해안선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눈으로 덮인 듯 희고 푸른 산봉우리와 그 위에 떠있는 구름뿐이었다. 바다는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고 햇빛은 물속에서 무지개 빛으로 반짝거렸다. 해가 높이 솟은 탓에 숱하게 흩어져 있던 플랑크톤의 조각들도 사라지고 푸른 물속으로 들여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수직으로 드리워진 낚싯줄과 물속 저 깊은 곳에서 프리즘처럼 반사되는 햇빛뿐이었다. 다랑어 떼는 다시 물속 깊이 숨어버렸다. 어부들은 이들 고기의 종류를 통틀어 다랑어라 불렀고 고기를 팔러 가거나 미끼고기와 바꾸려고 할 때만 제 이름을 부르며 구별했다. 햇살이 뜨거워져 노인은 목덜미에 열기를 느꼈고 노젓는 일에도 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대로 배를 띄워놓고 잠을 좀 잘까? 발가락에 낚싯줄을 감아놓으면 깨어날 수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85일째다. 정신 차려서 낚시질을 해야 해. 그때였다. 물 위에 나와 있던 초록색 막대기 중 하나가 물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옳지. 노인은 눈을 빛내며 노를 배전에 부딪히지 않게끔 조심해서 노바지에 걸었다. 그리고 팔을 뻗어 낚싯줄을 잡은 뒤 오른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우고 가볍게 들었다. 낚싯줄이 당겨지거나 묵직해져 오는 느낌이 없어서 그냥 가볍게 잡고만 있었다. 그때 또 그런 느낌이 전해졌다. 이번에도 시험 삼아 건드려보는 정도였다. 노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저 아래 백길 물속에서 지금 마놀린이 낚시 바늘과 그 뾰족한 끝을 감싸고 있는 정어리를 먹고 있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또 새끼 다랑어의 머리통이 있었고 손으로 벌려서 만든 낚시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을 조심스럽게 잡은 뒤 왼손으로 낚싯대에서 줄을 풀었다. 고기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손가락 사이로 술술 줄을 풀어놓을 단계였다. 이렇게 멀리 나왔겠다. 또 계절이 계절인 만큼 틀림없이 큰 놈일 것이다. 자, 어서 먹어라, 먹어. 600피트 아래의 어둡고 찬 물속에 있으니 너나 미끼나 얼마나 싱싱하겠니. 어둠 속에서 한 바퀴 더 들고 와서 나머지 미끼까지 마저 먹으려무나. 고기가 미끼를 가볍게 가만가만 잡아당기는 것을 느끼며 노인은 부탁하듯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낚시에 끼워놓은 정어리 머리를 뜯어내는 게 어려웠던지 아까보다 힘차게 잡아당기는 게 느껴졌다. 그러다 잠잠해졌다. 자, 한 바퀴 더 돌아. 그리고 냄새를 좀 더 맡아봐. 구수하잖아. 자, 실컷 먹어. 다랑어도 있지 않니?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 맛이 좋단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서 먹어. 노인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낚싯줄을 쥐고 기다리면서 그 줄과 다른 줄을 동시에 지켜보았다. 고기들이 아래 위로 동시에 헤엄쳐 다닐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고기가 가볍게 다시 미끼를 건드렸다. 틀림없이 먹을 거야. 오, 제발 좀 물어다오. 그런데도 고기는 더 이상 미끼를 먹지 않았다. 멀리 가버렸는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절대로 가버릴 리가 없어. 아마 이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있을 거야. 전에 낚시 한번 걸린 적이 있어서 의심이 많은 놈인가 보지. 노인은 그때 낚싯줄이 다시 약하게 떠는 것을 느끼고 뛸 듯이 기뻐했다. 그리고 잠시 후 세찬, 믿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힘을 느꼈다. 노인은 끌리는 대로 낚싯줄을 풀어주었다. 낚싯줄은 예비로 두었던 2개의 사리 가운데 하나가 다 풀릴 정도로 밑으로 잠겨 들어갔다. 엄지와 검지 사이로 줄이 풀려나갈 때 줄을 누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엄청난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이 녀석 봐라. 이젠 미끼를 물고 옆으로 달아나는군. 그러다가 한 바퀴 돌아와서 미끼를 삼켜버리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좋은 일일수록 입방정을 떨면 될 일도 잘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놈이 얼마나 거대한 놈인지를 가늠해 보았고 미끼 다랑어를 문 채 달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고기의 움직임은 그즈음 멈췄으나 낚싯줄에 전해오는 무게는 아직도 그대로였다. 그러다 점점 더 중량감이 더해지는 것을 느끼고 노인은 서둘러 줄을 더 풀었다. 그가 엄지와 검지를 잠시 꽉 쥐자 고기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줄이 곧장 아래로 내려갔다. 드디어 먹었군. 실컷 먹도록 놔둬야지. 노인은 손가락 사이로 줄이 계속 풀려나가도록 해놓고 왼손으로는 낚싯줄의 끝을 옆에 있던 2개의 예비 사리고리에 단단히 묶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조금만 더 삼켜라. 토하지 않도록 잘 삼키란 말이다. 낚싯바늘 끝이 심장에 박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꿀꺽 삼키란 말이야. 노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다음엔 힘들게 하지 말고 떠올라서 작살로 널 찌를 수 있게 해다오. 자, 다 됐지? 실컷 먹었겠지? 됐어. 노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2 손으로 힘껏 줄을 낚아챘다. 1야드쯤 낚싯줄을 끌어올린 다음 자신의 몸무게를 축으로 해서 양팔을 열심히 움직여 연거푸 잡아챘다. 놈은 꿈쩍도 안 했다. 오히려 고기는 천천히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인이 쓰는 낚싯줄은 아주 튼튼해서 무겁고 큰 고기를 낚는데 알맞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것을 등에 메고 있자니 줄이 팽팽해지며 물방울이 튀었다. 물속에서 쉬쉬하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노인은 몸을 뒤로 젖혀 가름대에 기댄 채 팽팽한 줄을 버텨 잡았다. 배는 서북 쪽을 향해서 끌려가기 시작했다. 고기가 끊임없이 움직여 노인과 고기는 겉으로 보기에 그저 평온하고 잔잔한 바다 위를 천천히 달리고 있는 것 같았다. 다른 미끼는 아직 물속에 있었지만 입질이 없어서 손댈 필요가 없었다. 이럴 때 그 애가 있었으면 난 지금 고기한테 끌려가고 있으니 마치 밧줄을 비끄러맨 말뚝이 된 셈이군. 줄을 더 세게 당기면 저 고기가 아예 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겠어. 힘이 닿는 데까지 놈을 잡고 있다가 필요할 땐 줄을 더 풀어주면서 말이야. 그래도 놈이 더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만약 녀석이 아래로 내려갈 작정을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 혹 물 밑으로 끌려 내려가 죽기라도 한다면 무슨 방도가 있겠지. 상황에 따라 내가 취할 방법이 꽤 있을 거야. 노인은 낚싯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비스듬히 뻗어내려간 줄과 계속 북서쪽으로 끌려가는 배를 지켜보았다.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영원히 이렇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4시간이 지나도록 고기는 줄기차게 배를 끌고 바다 멀리로 헤엄쳐갔다. 노인도 그때까지 여전히 줄을 등에 맨 채 버티고 있었다. 이 녀석을 낚은 것이 정오였지 아마. 그런데 아직 어떻게 생긴 놈인지 보지도 못했구나. 노인은 고기를 낚기 전부터 밀짚 모자를 푹 내려쓰고 있었던 터라 점점 앞니바가 쓸려왔다. 목도 말랐다. 할 수 없이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줄을 당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뱃머리 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물병을 잡았다. 마개를 열고 물을 조금 마신 다음 뱃머리에 기대에 잠시 쉬었다. 돗자리에서 떼어낸 돛대와 도 뒤에 걸터 앉아 쉬면서 고기와의 싸움 말고는 다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뒤를 돌아보았으나 육지는 보이지 않았다. 상관없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바나에서 비치는 빛을 따라 들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해가 지려면 아직 2시간이 더 남아 있었다. 녀석이 그전엔 올라오겠지. 적어도 달이 뜰 때까지는 올라오겠지. 그것도 아니라면 다음날 해가 뜰 땐 떠오르겠지. 아직 쥐도 나지 않고 버틸만 하다. 낚시를 물고 있는 건 저 녀석이니까. 그런데 저렇게도 힘차게 끌고 가는 걸 보면 대단한 놈이야. 틀림없이 철사를 문입을 꽉 다물고 있을 게다. 그 모습을 보면 좋으련만 나하고 겨루고 있는 놈이 어떤 놈인지 꼭 한 번이라도 보면 좋겠구나. 고기는 밤새도록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 별을 보고 알 수 있었다. 해가 지고 나니 서늘해지고 등과 팔다리에 흘러내렸던 땀이 식어 춥기까지 했다. 낮에 노인은 미끼통을 덮었던 부대를 햇볕에 널어 말렸었다.
그는 그 부대를 목에 비끌어 묶어 등을 덮은 다음 양쪽 어깨를 가르지르고 있는 낚싯줄 밑으로 조심스레 밀어 넣었다. 부대가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한 데다 몸을 굽혀 뱃머리에 기대고 나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는 그저 약간 견딜 만한 정도였을 뿐 크게 나아진 것이 없는데도 노인은 훨씬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나도 녀석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고 녀석도 나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이 이 짓을 계속하는 한 저나 나나 어쩔 수가 없다는 건 분명해. 노인은 중간에 한번 일어서서 뱃전 너머로 소변을 보면서 하늘의 별로 방향을 살폈다. 낚싯줄이 그의 어깨에서 물속으로 곧게 뻗어내려가 마치 인광의 줄무늬처럼 보였다. 배는 한층 더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하바나의 불빛이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가 조류로 인해 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만일 하바나의 불빛이 안 보이게 된다면 배는 생각보다 더 동쪽으로 나가 있을 것일 게다. 오늘 그랜드 리그전의 야구 경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배 위에서 라디오를 듣는다는 건 얼마나 신기하고 즐거운 일일까? 그러다가 문득 노인은 고기를 떠올렸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자. 어리석은 행동은 금물이야.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를 도와주고 이런 근사한 구경도 할 수 있었을 테니 말이야. 늙을수록 혼자 있을 게 아니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다랑어가 상하기 전에 먹어둬야 한다. 잊지 말고 아무리 먹기 싫더라도 아침엔 저 다랑을 꼭 먹어야 해. 그는 타이르드 자신에게 말했다. 밤새 돌고래 2마리가 배 주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속에서 뒹굴고 물을 뿜는 소리가 들려왔다. 노인은 수컷이 물을 뿜는 소리와 암컷이 한숨 쉬듯 물을 뿜는 소리를 구별해 낼 수 있었다. 착한 놈들이야. 함께 놀고 장난하고 부러울 정도로 서로 사랑한단 말이야. 날치나 마찬가지로 우린 서로 형제간이야. 그러다가 노인은 그가 낚은 큰 고기가 갑자기 불쌍하게 여겨졌다. 나이는 얼마나 됐을까? 저렇게 기운이 좋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놈은 또 처음이란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영리한 놈이라 그런지 튀어오르지도 않아. 갑자기 솟구쳐 오르거나 덤벼들면 꼼짝없이 내가 당하게 될 텐데도 전에 여러 번 낚시에 걸려본 적이 있는지 의뢰 이런 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여기는 것 같단 말이야. 저하고 겨루고 있는 상대가 겨우 노인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턱이 없겠지. 얼마나 큰 곡일까? 값은 얼마나 나갈까? 미끼를 먹는 걸로 봐선 분명 수컷 같은데 끌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인간과 싸우는데도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어. 대체 무슨 속셈으로 이러는 건지.
나처럼 그저 필사적인 것뿐일까? 노인은 언젠가 마을린 한 쌍 중에서 한 마리만 낚았던 때를 기억하고 있었다. 고기들은 언제나 순놈이 암놈 먼저 먹게 하는 법인데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먼저 미끼를 먹던 암놈이 낚시에 걸려 필사적인 투쟁 끝에 기진맥진해버렸다. 순놈은 낚싯줄을 가로넘기도 하고 수면을 맴돌면서 줄곧 암놈 옆에 붙어 있었다. 수컷이 너무나 바싹 따라붙는 통에 노인은 조마조마했었다. 나처럼 날카롭고 크기나 모양 또한 나처럼 생긴 순놈의 꼬리 때문에 혹시 낚싯줄이 끊기지나 않을까 염려했던 것이다. 노인이 암컷을 갈고리로 끌어올려서 몽둥이로 후려갈기고 오돌토돌하고 뾰족한 주둥이를 붙들고 뒤통수를 마구 후려갈길 때도 소년이 배 위로 암놈을 끌어올리는 것을 도울 때까지도 순놈은 배전을 떠나지 않았었다. 노인이 낚싯줄을 정리하고 작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순놈이 암놈이 어디 있나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공중으로 높이 뛰어오르더니 연자주빛의 가슴 지느러미를 활짝 펴고 줄무늬를 내보이면서 물속 깊이 잠겨 들어갔다. 참 멋진 놈이었어. 그렇게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니 하면서 노인은 당시의 정경을 떠올렸다. 고기잡이를 하면서 그때처럼 슬픈 적은 없었지. 소년도 가엾게 여겼고 그때 둘이서 그 고기에게 용서를 구한 다음 칼질을 했었는데 그 애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이 습관처럼 중얼거리며 뱃머리에 둥그스름한 널빤지에다 몸을 기댈 때 어깨에 메고 있던 낚싯줄에서 고기에 거센 힘이 느껴졌다. 고기는 스스로 선택한 방향을 향해 꾸준히 달리고 있었다. 너도 일단 내게 걸려든 이상 무슨 짓이든 선택해야 했을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의 고기는 올감이나 함정, 배신이 미치지 못하는 먼 바다로 가서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 잠겨 있으려고 했다. 하지만 난 세상 사람들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그를 기어이 찾아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먼 곳에서 이제 저 고기와 내가 만난 것이다. 정오부터 우리는 같이 지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전하 나를 도와줄 이는 없다. 어쩌면 난 어부가 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노인은 그런 생각을 했다. 하지만 어부는 내 천직이야. 그러니 날이 밝으면 잊지 말고 다랑을 먹어야 한다. 동이 트기 전 무엇인가 뒤쪽에 있는 낚시에 걸렸다. 낚싯줄의 맨 막대가 튀는 소리가 들리더니 줄이 배전 너머로 마구 풀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노인은 선원용 나이프를 빼어들고는 큰 고기의 중량을 왼편 어깨로 버텨내면서 배전에 댄 낚싯줄을 끊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예비사리에 풀어진 끄트머리를 이어서 단단히 비끄러 메었다. 그는 한 손으로도 솜씨 있게 일을 끝낼 수 있었다. 매듭을 맬 때는 한쪽 발을 사이에다 대고 눌렀다. 이제 노인은
6개의 예비 낚싯줄 사리를 가진 셈이 되었다. 막 잘라낸 데서 2개가 생겼고 둘은 고기가 미끼를 따먹어버린 데서 거두어 들인 것이었다. 날이 밝거든 40길짜리 줄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것도 끊어 예비사리에 이어놓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칫하면 200길짜리 질 좋은 카달로니아산 낚시와 목줄을 잃고 말겠구나. 하지만 언제든지 새로 구할 수 있어. 내가 다른 고기를 낚느라고 이 녀석을 놓쳐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이야. 지금 막 미끼를 따먹은 고긴 말린 아니면 황새치기나 상어겠지. 줄을 잘라내기에 바빠서 미처 어떤 놈인지 느껴보지도 못했네. 그 애가 있었으면 오죽이나 좋아. 노인은 소리내어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지금 그 아이는 여기에 없지 않은가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 혼자뿐이다. 그러니 이제 어둡거나 말거나 마지막 낚싯줄이 있는 데로 가서 그 줄마저 끊어버리고 2개의 예비 사리를 마저 만들어두는 게 상책이었다. 노인은 주저없이 그렇게 했다. 어두운 곳에서 그런 일을 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았는데 고기까지 요동을 쳐서 얼굴을 쳐박고 넘어져 그만 눈 아래가 찢기고 말았다. 피가 볼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턱에 닿기 전에 말라붙었다. 그는 다시 뱃머리 쪽으로 돌아가서 뱃전에 기대 쉬었다. 부대를 잘 조정해 지금까지 걸치고 있던 어깨 부위에서 다른 쪽으로 낚싯줄을 옮겨맸다. 고기가 끄는 힘을 조심스레 감지해보며 손을 물에 담가서 배의 속력을 알아보기도 했다. 무엇 때문에 고기가 갑자기 요동을 쳤을까? 노인은 생각해보았다. 낚싯줄이 그 커다란 잔등이를 스쳤던 게 분명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 등만큼 아프진 않을걸. 지놈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영원히 이 배를 끌고 갈 순 없겠지. 거치적거릴 물건도 다 치워놓았고 낚싯줄도 넉넉히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었다. 고기야, 죽을 때까지 너하고 같이 있으마. 물론 저도 나하고 같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노인은 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해가 뜨기 전이라 몹시 추웠던 것이다. 노인은 몸을 녹여보려고 배전 여기저기에 대고 몸을 문질렀다. 녀석이 버틸 때까지는 나도 버틸 수 있어.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날이 훤히 밝아오자 갑자기 낚싯줄이 팽팽히 당겨지더니 물속으로 풀려 내려갔다. 배는 계속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머리를 내민 것은 노인의 오른쪽 어깨 방향이었다. 녀석, 북쪽으로 가고 있구나. 노인은 중얼거리며 조류로 인해 해가 동쪽으로 자꾸 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고기가 조류를 따라 돌아선다면 그건 바로 고기가 지쳤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해가 한층 높이 솟아오를 때까지도 노인은 고기가 지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다만 한 가지 좋은 징조가 있었다. 낚싯줄의 경사로 보아 고기가 조금 전보단 얕은 곳에서 헤엄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놈이 뛰어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었지만 최소한 가망은 있었다. 제발 좀 뛰어올라다오. 네 녀석을 다룰 줄은 충분히 있으니까. 내가 만일 조금만 더 줄을 팽팽히 당기면 놈은 아파서 금방 뛰어오르겠지. 이제 날도 밝았으니 녀석을 무리로 뛰어오르게 해야겠다. 그러면 등뼈에 붙은 주머니에 공기가 차서 더 이상 깊은 데로 내려가 죽지 못할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낚싯줄을 좀 더 당겨보려고 했었으나 물고기를 처음 낚았을 때부터 낚싯줄은 줄곧 팽팽한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만 당기면 곧바로 끊어질 듯했다. 획 잡아당겨선 안 돼. 낚시에 찢긴 상처가 넓어져서 갑자기 녀석이 뛰어올라 바늘이 빠질지도 몰라. 여하튼 해가 뜨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다. 이번엔 해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자리 잡아야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낚시줄에는 누런 해초가 달라붙어 있었다. 노인은 고기가 그것까지 끌려면 더 힘들 거라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것은 밤에 인광을 내던 모자 반뉘의 그런 해초였다. 고기야, 난 네가 좋다. 또 너를 대단히 존경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 해지기 전에 넌 내 손에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니,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북쪽 하늘에서 작은 새 한 마리가 배를 향해 날아왔다. 휘파람 새였다. 새는 해변 위를 얕게 날고 있었는데 노인이 보기에 무척 지쳐 있었다. 잠시 후 새는 배의 고물로 날아와 앉았다. 그러다 노인의 주변을 빙빙 돌더니 조금 안심이 되었는지 좀 더 편한 낚싯줄 위에 앉았다. 넌 몇 살이지? 이번이 첫 여행이냐? 노인이 말을 걸자 새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러나 새는 너무 지쳐서 낚싯줄을 미처 살펴보지도 못한 채 가냘픈 발로 줄을 움켜쥐고는 고기가 움직이는 힘에 의해 위아래로 기웃등거렸다. 줄은 튼튼하단다. 아주 튼튼하지. 간밤엔 바람도 별로 없었는데 어쩌다 그렇게 지친 거니? 새들은 왜 이런 곳에 오는 걸까? 조금 있으면 매가 날아와 저것들을 맞이하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그 말을 새한테는 하지 않았다.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테고 또 얼마 안 있어 그 새도 주변에 매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푹 쉬어라 작은 새야. 그리고 어디든 열심히 날아가서 사람이나 새나 고기처럼 되든 안 되든 모험을 한번 해보렴. 밤새 낚싯줄을 메고 있던 등이 뻣뻣해져서 이제는 정말이지 너무 아팠기 때문에 노인은 자꾸 말을 하게 되었다. 너만 좋거든. 아예 여기서 같이 지내도 좋아, 새야. 미풍이 일기 시작했는데도 돛을 감아 올려서 널 육지까지 실어다 줄 수 없으니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내 친구야.
바로 그때 고기가 요동을 치는 바람에 노인은 그만 뱃머리 쪽으로 고꾸라졌다. 노인이 반사적으로 발로 버티면서 줄을 놓아주지 않았더라면 물속으로 끌려 들어갈 뻔했다. 낚싯줄이 획 당겨질 때 이미 새는 날아가 버렸다.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만지다가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았다. 뭔지 모르지만 저 고기를 아프게 했군 그래. 노인은 중얼거리다 말고 고기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살짝 줄을 당겨보았다. 줄이 끊어질 지경으로 팽팽해졌지만 노인은 줄을 꼭 쥔 채 뒤로 몸을 버티어 보았다. 너도 이젠 내가 끄는 걸 느끼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나도 마찬가지야. 새가 같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새는 이미 멀리 날아가 버리고 없었다. 얼마 쉬지도 못하고 가버렸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해변까지 가는 길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있을 거야. 그나저나 고기가 이 정도로 한번 잡아당겼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치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나도 점점 멍청해지고 있는 모양이군. 아니면 아까 그 작은 새를 쳐다보다 정신을 놓고 있었든지. 이젠 고기 일에나 정신 쏟고 더 힘이 빠지기 전에 다랑을 먹어둬야겠다. 그 애가 여기 있었다면 정말 좋으련만. 그리고 소금도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은 낚싯줄을 왼쪽 어깨로 옮긴 뒤 무릎을 꿇고 조심조심 바닷물에 손을 씻었다. 한동안 손을 물에 담그고 있자 피가 길게 꼬리를 끌며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배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었고 그때마다 손에 바닷물이 찰싹거렸다. 녀석 아주 느려졌구나. 노인은 좀 더 오랫동안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싶었지만 고기가 또 갑자기 요동을 칠까 두려워서 일어났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펴서 버티면서 햇볕에 손을 쳐들었다. 줄이 스치면서 생긴 찰과상은 공교롭게도 제일 요긴하게 손을 쓰는 부분이었다. 노인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손을 다치고 만 것이 언짢았다. 젖은 손을 다 말리고 나서 노인은 말했다. 이젠 다랑어 새끼를 먹어야겠다. 갈고리대로 끌어다가 여기 앉아서 편하게 먹어야지. 그는 무릎을 꿇고 갈고리대로 고물 아래쪽에서 다랑어를 찾아냈다. 그리곤 사리줄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끌어왔다. 다시 왼편 어깨로 줄을 옮겨매고 왼손과 팔로 몸을 버티면서 갈고리대에서 다랑어를 빼낸 다음 갈고리대는 도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 노인은 한쪽 무릎으로 고개를 누르고 뒤통수에서 꼬리까지 세로로 길게 칼집을 낸 뒤 검붉은 살점을 발라내었다. 고기가 쐐기 모양으로 잘라지자 등뼈에서 배까지 칼질을 해서 내리 잘랐다. 그것을 다시 6조각으로 잘라 뱃머리 판자 위에 펴놓은 뒤에 칼은 바지에 문질러 닦았다. 뼈만 남은 다랑어의 잔에는
배전 너머로 던져버렸다.